평범한 알루미늄 호일을 보죠. 한쪽은 항상 반짝이고 다른 한쪽은 은은하게 빛납니다. 호일을 만들 때는 롤러를 이용해 호일을 평평하게 만드는데요. 호일이 너무 얇아서 롤러에 찢어질 위험이 있어요.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호일을 한번 접어서 한 번에 2겹을 마는데 롤러를 마주보고 있던 면은 반짝반짝 빛나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 면은 은은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나 자전거 타이어에 있는 그 작은 고무털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털은 타이어 생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와 카본 블랙을 섞어서 타이어 금형에 붙이는데요. 고기야 말에서 금형으로 혼합물이 퍼지게 돼요. 좋은 타이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쪽도 빠지지 않고 고무가 표면을 완전히 덮어줘야 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틀과 고무 사이에 기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분의 공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타이어 금형에는 곳곳에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약간의 고무가 그곳에 침투하고 타이어가 완성되면 그 구멍에 들어간 고무는 작은 털로 변하게 돼요. 그 누구도 신경 써서 이 털을 제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 털이 특별히 해로운 게 아닌데 이걸 제거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자동차 창문에는 작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검은 점이 있습니다. 이건 그저 멋진 디자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 무늬는 프리츠라고 하며 접착제가 더 잘 붙을 수 있도록 유리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 유리가 자동차 프레임에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이 검은 에나멜은 태양의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자외선이 창문 주변의 띠 아래에 있는 접착제를 녹일 수 있거든요. 문제는 검은 띠가 투명한 유리보다 더 빨리 가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세한 점들이 온도를 고르게 분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물에서 수영을 하거나 목욕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 손가락과 발가락에는 모두 주름이 지게 됩니다. 피부에는 3개의 층이 있어요. 먼저 피하 조직이에요. 그리고 진피에는 혈관과 신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위층은 표피입니다. 표피는 다른 층을 보호하고 몸에서 물이 증발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표피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중 가장 위에 있는 각질층은 우리가 피부를 볼 때 보이는 것이죠. 각질층에는 죽은 케라틴 세포가 있는데 이때 케라틴 세포는 끊임없이 배출됩니다. 이 층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줘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물에 오래 노출되면 죽은 세포가 물을 흡수해 피부는 부풀어 오르게 돼요. 조직에 부착되어 있는 각질층이 늘어난 외피를 보충하기 위해 주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발가락과 손가락은 가장 손상되기 쉬운 신체 부분으로 각질 세포 중 가장 두꺼운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 때 보통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 때 목소리는 상당히 변하고 여러분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함정은 눈물이 성대에 변화를 일으켜 거의 극복하기 힘든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일단 턱에 긴장감이 생겨요. 후두가 올라가고 목소리는 더 높은 톤으로 올라갑니다. 성대가 붓고 당분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부비강도 붓고 콧소리도 나죠. 조개 껍데기 소리에서 바다 소리가 난다고요? 실망시켜드려 죄송하지만 이건 미신이에요. 조개 껍데기의 모양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증폭시켜주고 그 소리가 조금 더 뚜렷하게 들리는 것 뿐이에요. 껍질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내부 표면에서 튕겨 나와 안에서 공명합니다. 음향 효과는 껍질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껍질이 크면 공기가 더 오래 튕겨 나오고 더 작은 껍데기를 사용할 때보다 음이 더 낮습니다. 그린스크린은 영상 제작에 시각 효과를 줄 때 흔히 사용됩니다. 왜 녹색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재미있고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녹색이 아니기 때문이죠. 영화 제작자는 모든 초록색이 숨겨질 수 있도록 사진 속 어느 곳에서도 사용되지 않는 색을 필요로 해요.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과 같은 색상은 사람들의 피부톤과 비슷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을 겁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은 사람들의 피부톤이나 머리색에 자연스럽게 들어있지 않은 색이기 때문에 화면을 위해 주로 이 색을 선택한 거예요. 초록색은 작업하기 더 쉽기 때문에 더 흔합니다. 초록색이 더 밝아서 파란색 화면보다 조명이 덜 필요하거든요.
그린스크린을 사용할 때 사진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줘야 하는 것이 있다면 초록색을 쓸 수 없어요. 초록색 옷을 입으면 그 부분이 투명해집니다. 일부 효과를 위해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초록색 옷을 입고 후반 작업 때 그 이미지 위에 선택된 영상을 추가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교실 칠판은 초록색이지만 흑판이라고도 하죠. 18세기 시절 학생들은 현재 우리가 쓰는 공책이 아니라 개별적인 칠판을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판자는 널빤지처럼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색이 검은색이었어요. 나중에 선생님들도 같은 칠판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크기가 더 커졌죠. 그리고 흑판이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소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1960년대에 회사에서는 칠판을 다르게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철판에 초록색 에나멜을 덮었죠. 이 칠판은 더 가볍고 더 튼튼했으며 완벽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쓰는 칠판이에요. 이 디자인의 발전으로 색상이 바뀌었고 흑판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남은 거예요. 하지만 이제 흑판을 칠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더 많죠. 13은 종종 제빵사의 12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는 재미있는 역사가 있어요. 중세 영국에서 제빵사들은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반죽의 차이와 적절하게 무게를 잴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해 빵덩어리들의 크기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문제였죠. 12개 이상의 빵을 구매한 고객이 일부 빵이 다른 빵보다 눈에 띄게 작다면 불만족스러움을 느낄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빵사들은 아무도 불평하지 않도록 모든 봉지에 13번째 빵을 추가했어요. AM과 PM은 라틴 문자입니다. AM은 정오 전을 의미하는 안테 메리디엠을 의미하고 PM은 정오 후를 의미하는 포스트 메리디엠을 의미합니다. 라틴 문자는 다른 약어에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무게를 나타내는 파운드는 라틴어의 리브라 폰도에서 따와 LB로 쓰죠. 가끔 세면대에서 고양이를 발견해 간이 떨어질 뻔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욕조와 세면대는 보통 집에서 가장 시원한 장소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실내가 덥다면 많은 고양이들, 특히 긴 털을 가진 고양이들은 더 편안한 환경으로 탈출하려고 합니다. 또한 화장실은 보통 사람들이 항상 다니지 않는 가장 조용한 장소이기 때문에 고양이들은 방해를 덜 받기도 하죠. 또 세면대는 고양이의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에 있는 자신의 구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약혼 반지와 결혼 반지는 넷째 손가락에 낍니다. 이 전통은 고대 이집트, 로마,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반지를 손가락에 착용한 이유는 거기에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지를 끼는 건 사람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것을 상징해요. 원래 사람들은 왼손이 불행과 연관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반지를 꼈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나중에 그 손을 왼쪽으로 바꿨어요. 손가락에 심장으로 가는 정맥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 전통은 계속 남아있어 계속 그 손가락에 반지를 끼는 거죠. 또 다른 설명은 더 상징적이에요. 두 손을 모아 같은 손가락이 서로 닿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을 안으로 접습니다. 엄지는 부모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게 되므로 엄지손가락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검지는 형제자매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새끼손가락은 자신과 파트너 사이의 아이들을 상징합니다. 자식들도 독립해 나가기 때문에 이 손가락도 따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약지는 여러분과 파트너를 상징합니다. 둘을 분리해보세요. 우리는 파트너와 삶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웨딩드레스는 일반적으로 흰색이지만 이 전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세기까지 웨딩드레스는 아무 색깔이든 괜찮았어요. 기본적으로 신부는 그저 가장 좋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물에 접근하기 어렵던 시절 흰색은 실용적인 색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흰색을 입지는 않았어요. 또한 이 색은 애도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족 여성들은 1840년까지 전형적으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하얀 가운을 입고 결혼을 했어요.
처음에 귀족들은 이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흰색이 순수함과 연결되어 이 색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두 가지 면이 있죠. 마치 일반 화장솜처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질감이 다른 두 면이요. 하나는 부드러워서 얼굴에 민감한 부분, 예를 들어 눈 같은 데 써야 해요. 거친 쪽은 덜 민감한 부위에 화장을 지우고 세안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이마 같은 곳 말이에요. 만약 집에 녹색 나무가 있는 걸 좋아한다면 아마 화분 바닥에 구멍이 있다는 걸 알아챘을 거예요. 녹색 친구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이 구멍 때문이에요. 이게 배수에 아주 중요해요. 이 구멍들 덕분에 식물을 망가뜨릴 수 있는 정체된 물의 축적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구멍들 덕분에 뿌리는 화분의 한계를 넘어 자라고 확장될 수 있어요. 비행사 선글라스 대부분에 녹색 렌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이건 선글라스의 기원과 관련이 있어요. 선글라스는 1930년대에 처음 나타났어요. 그 전에 조종사들은 공중에 있는 동안 눈을 보호하기 위한 고글을 썼어요. 높은 고도와 눈부신 태양과 영하의 기온은 비행사 눈에는 엄청난 시련이었죠. 고글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외부 공기와 고글 안에 공기 사이의 온도 차이가 커서 렌즈에 김이 끼어 조종사의 시야를 가렸던 거예요. 그래서 바슈앤롬이라고 불리는 회사가 가벼운 금속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티어드롭 렌즈를 고안했어요. 이 렌즈가 짙은 녹색이었는데 조종사들이 구름선 위로 비행할 때 문제가 되었던 푸른 빛을 이 색이 차단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녹색 렌즈는 눈부심을 줄이고 대비와 선명도를 향상시켜줘요. 운동화 옆쪽의 구멍들, 그게 정말 필요한가요? 그건 발이 시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신발 안으로 공기가 들어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로 신발을 스타일링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끈을 묶을 수도 있어요. 페트병에 홈이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먼저 차가운 물을 마실 때 밖이 더우면 병에 물방울이 많은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경기를 하는 등 운동할 때도요. 손에 땀이 나는데 병 표면이 매끄럽다면 그걸 잡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 홈들은 그립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러한 홈 덕분에 제조업자들은 더 얇은 플라스틱을 쓸 수 있어요. 즉 전체 생산에서 필요한 자재가 적어진다는 의미죠. 그리고 그 플라스틱은 병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해요. 나무코트 옷걸이는 멋져 보이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옷장에 좋은 향기를 가져다줘요. 게다가 벌레도 물리쳐주고요. 또한 꽤 단단해서 재킷과 같은 무거운 옷에도 유용해요. 그리고 잘 손상되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쓸 수 있을 거예요. 치약 바닥에 색색의 정사각형이 있다는 걸 알아챈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블럭들은 대부분 파란색, 빨간색, 녹색 그리고 검은색인데요. 이것들은 조립 라인의 제조 기계들이 치약을 언제 어디를 자를지 인식하고 튜브의 끝을 봉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아이마크예요. 어떤 부츠는 윗부분과 뒷부분에 고리가 있어요. 관심을 끌기 위한 패션 같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면 제조사들이 재미로 첨가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고리들은 실제 목적이 있어요. 이걸로 신발을 신을 때 신발을 위로 당길 수 있어요. 게다가 쉽게 걸을 수 있고 끈을 더 잘 지지하기 위해 고리를 쓸 수도 있죠. 고백 시간이에요. 진공청소기와 함께 들어있던 부속품 기억나세요? 여러분도 그걸 어딘가에 따로 두고 다시는 안 썼던 것 아닌가요? 그것들은 사실 집을 청소할 때 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장치들로는 가끔 닿기 힘든 특정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채소 필러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근이나 감자의 껍질을 벗긴 것 외에도 양파에도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게 칼로 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 있고 게다가 양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을 떨어줄 거예요. 어떤 트레이닝 셔츠들은 목 부분에 매우 독특한 게 있어요. 옷깃 가운데에 보이는 V자 모양의 바늘단 말이에요. 옷단과 소매의 골과 비슷하게 고리지게 되어 삽입된 이걸 사용하면 옷을 더 쉽게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모양도 망가지지 않죠. V자 골은 늘어나서 스웨터를 입는 사람이 목을 넣을 수 있게 해줘요. 이것의 또 다른 목적은 땀을 흡수하는 거였어요. 초기 버전에서는 트레이닝 셔츠의 옷깃 앞과 뒷면에 모두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뒤쪽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V자 골은 제조업체가 이전에 추가하던 고리지게 짠 소재를 사용하지 않고 칼라의 V자를 꿰매기 시작하면서 장식적인 요소가 됐어요. 음식 포장지에 보이는 밝은 색의 사각형이나 동그라미는 음식이 포함하고 있는 비타민, 미네랄 또는 특정한 맛을 나타내는 표시가 아니에요. 소비자가 해독해야 하는 비밀 코드도 아니고요. 사실 인쇄 기술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건 공정 제어 패치 또는 프린터 컬러 블럭이라고 불리는데요. 식품 포장을 인쇄하는 동안 제조업자들은 인쇄잉크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그 색깔 블록을 사용해요. 인쇄하는 블록의 색상을 비교해 인쇄하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고 인식 가능한 품질을 갖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프린터는 4가지 색상만 써요. 노란색, 자홍색, 청록색, 검은색을요. 일부 프린터에는 녹색, 주황색 및 보라색과 같은 추가 색상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특정 패키지에 여러 개의 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각 잉크색을 테스트하죠. 공책의 여백은요, 메모하고 쓰기 위한 일종의 지침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쥐로부터 문서 작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생각해낸 거였어요. 쥐는 사람 집에 꽤 흔한 거주자들이었어요. 쥐들의 식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걸 포함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예를 들어 종이와 같은 것도요. 그래서 사람들은 쥐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해줄 일종의 에피타이저로 넓은 여백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쥐들이 글이 적힌 메인 요리를 먹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이 양복의 노치 라펠 가까이에는 단추구멍이 있어요. 제조업자들은 그걸 양복을 망가뜨리지 않고는 열 수가 없게 봉제해둬요. 그리고 다른 옷깃과 비교해보면 그 한 옷깃은 아무런 실마리도 없이 완전히 매끄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복 재킷에서만 이렇게 짝이 없는 단추구멍이 있는 걸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캠프용 셔츠, 피코트, 다른 옷 부분에도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건 옷깃의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제일 초기의 것들은 19세기 초에 나타났어요. 이전에는 남자들은 대부분 컬러가 높은 옷을 입었어요. 맨 위까지 단추를 채웠겠죠. 더운 날 동안 단추 스탠스를 내리고 옷깃을 접고 윗단추를 잠그지 않은 채로 두곤 했어요. 이렇게 더위를 식히면 접힌 부분은 가슴에서 대칭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걸 옷깃으로 알고 있죠. 사람들은 옷깃을 생각해낸 후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한 단추구멍 사용을 중단했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 꽃을 꽂을 때는 말고요. 그래서 양복 제작자들이 그걸 패션적인 특징으로 남겨둔 거예요. 티백, 이게 뭘 위한 건지는 꽤 쉽게 추측할 수 있지만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난 후 발에서 냄새가 난다면 유용할 수 있어요. 티백을 물론 안 쓴 걸로요. 신발에 밤 동안 넣어두세요. 여러분이 깨어날 때쯤이면 티백이 원치 않았던 냄새를 효과적으로 흡수했을 거예요. 바인더 클립도 기본적인 용도 외에도 유용한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돈을 집어 함께 보관할 수 있어요. 종이 클립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팔찌가 부러졌고 그걸 고정할 방법을 찾고 있다면 클립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걸 팔찌의 양 끝에 하나씩 꽂고 잘 연결해 주기만 하면 팔찌는 준비된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탑은 비행선을 위한 도킹 스테이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비행선들이 미래의 주요 교통수단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건널 판자, 탑승 수속대, 세관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엔지니어들은 자신들의 계획에 비해 바람이 너무 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포기했죠. 지구상에서 가장 큰 멈추지 않는 폭포인 엔젤 폭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2배 이상 높아요. 건기 동안엔 떨어지는 물이 가끔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요. 지구에서 들린 가장 신비한 소리 중 하나는 블루비였어요. 1997년에 발생했고 해양 동물들의 소리와 비슷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가 내는 소리치고는 너무 컸어요. 블룹은 1분 동안 계속됐어요. 낮은 우르릉거림에서 시작되었고 그 후 주파수가 높아졌어요. 남극 대륙은 거대한 얼음들판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밑에는 거대한 대륙이 있어요. 다른 대륙들처럼 화산, 산, 계곡이 있다는 뜻이죠.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대륙에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 수많은 화산들 중 어느 거라도 폭발한다면 표면 얼음의 거대한 부분이 녹아 바다로 가는 얼음 유출량이 증가될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의 해안 지역에 범람할 겁니다. 바닷물 또한 교란되어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거고요. 하지만 이 모든 화산들은 현재 휴면 상태에 있어요. 남극에서의 하루는 이 대륙에서 6개월 동안 지속됩니다. 남극에는 1년 내내 단 한 번의 일몰과 일출만이 있어요. 초기 지구는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이었을지도 몰라요. 고대 미생물들이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 엽록소가 아닌 다른 분자들을 사용했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 분자들이 아마도 살아있는 유기체들에게 보랏빛을 띠게 했을 거예요. 석기 시대 동안 중앙유럽의 전체 인구는 약 1,5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요즘의 중형 크루즈 여객선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무게가 약 1.5조 태양 질량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리고 태양 질량 하나는 우리 태양 하나의 질량이에요. 이 무게의 아주 작은 부분은 은하 중심에 있는 400만 태양 질량의 거대 질량 블랙홀과 2천억 개의 별들이에요. 나머지는 신비롭고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이에요. 만약 북극의 모든 얼음과 빙하가 동시에 녹는다면 해수면은 26층 건물의 높이만큼 상승할 거예요. 검은색과 자외선에서 익은 바나나는 밝은 파란색으로 보여요. 이건 과일이 익을 때 분해되고 있는 엽록소 때문이에요. 지각판의 움직임 때문에 태평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대서양은 그만큼 커지고 있어요. 오늘날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세계에는 단 2개의 빙상만이 남아있어요. 첫 번째는 그린랜드 빙상이에요. 두 번째는 남극 대륙으로 거대하죠. 멕시코와 미국 대륙을 합친 크기예요. 쓰나미 파도는 종종 눈에 띄지 않고 넘어가요. 얕은 물에 도달할 때까지 수면 위로 몇 센티미터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하지만 바다가 깊을 때 장거리 여객기만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요. 얕은 물에서 사는 산호는 태양으로부터 자신만의 보호막을 생산해내요. 보호막이 없다면 햇빛은 산호 안에 살고 있는 해조류를 해칠 거예요. 산호는 주요 먹이원인 이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형광빛을 냅니다. 이 과정이 선크림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만들죠. 지구상의 모든 화산 활동의 거의 90%가 바다에서 일어나요. 남태평양에는 사람들이 아는 가장 큰 화산 밀집 지역이 있어요. 1133개의 화산 원뿔이 있는 화산무리가 하나 있어요. 모두 활화산이고 뉴욕주 크기만한 지역에 들어 앉아 있어요. 베링의 중앙에 있는 잼추크 협곡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수중 협곡이에요. 해저에는 세계의 모든 박물관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보물들과 유물들이 있어요. 1900년 가장 큰 허리케인 중 하나가 중앙아메리카와 멕시코만을 강타했어요. 그러고 나서 플로리다와 텍사스까지 갔고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죠. 처음 발견된 건 8월 27일이었고 여러 날 동안 지속됐어요. 텍사스 해안에 도달했을 때 이 폭풍은 4등급 허리케인으로 변했어요. 허리케인은 사피르 심슨 풍속 등급이라고 불리는 걸 사용해 풍속과 강도에 따라 분류하는데요. 1에서 5까지의 5등급이 있는데 1이 제일 약하고 5가 제일 세요. 갤버스턴 사람들에겐 오클라호마와 캔자스까지 퍼진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할 날이 채 4일도 되지 않았어요. 그 후 그 거대한 허리케인은 그레이트 플레인스로 이동했고 뉴 잉글랜드 오데호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캐나다 남동부에 도달했어요. 폭풍우가 너무 심해서 3,600채 이상의 집들이 폭풍을 견딜 만큼 튼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었어요. 당시 인구수를 고려하면 수백만 채는 아니더라도 수십만 채의 가옥이 파괴된 것과 같아요. 캐나다 스포티드 호수예요. 사람들은 여기를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곳이라고 불러요. 겨울과 봄에는 다른 것과 똑같이 생긴 평범한 호수예요.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그곳에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 풍경이 있을 겁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웅덩이가 생기고 다 마법 같아 보일 거예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각각의 다른 치유 특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선명한 색깔에 대한 설명은 순전히 과학적이에요. 각각 높은 농도의 다른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태양 내에 살아요. 태양의 대기는 보이는 표면 너머 멀리까지 뻗어 있어요. 그리고 비록 지구가 1억 4,966만 8,992km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태양의 대기가 닿는 거리에 있어요. 오로라는 태양의 하전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걸려 그 근처 상층 대기에 충돌할 때 발생해요. 지구는 자전 속도를 점차 늦추고 있습니다. 100년당 17밀리초의 급하지 않은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낮이 길어지고 있죠. 그럼에도 1억 4천만 년이 지난 후에야 지구의 하루가 25시간 동안 지속될 거예요.
지구의 최남단 대륙인 남극은 5번째로 큰 대륙이에요. 하지만 지구상 담수의 거의 70%와 전 세계 얼음의 90%를 포함하고 있죠. 남극 대륙도 사막으로 분류됩니다. 지구상의 많은 암석들은 화성에서 기원해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 남극 대륙, 그리고 다른 장소에서 발견된 몇몇 운석의 화학 성분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암석들이 붉은 행성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죠. 세계에서 가장 큰 모래성은 덴마크에 있어요. 이걸 만든 30명의 모래 조각가들은 5,000톤 이상의 모래를 사용했어요. 내구성을 더 높이기 위해 접착제층과 함께 점토 10%를 첨가했어요. 길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겨울에도 굳건히 버틸 수 있게 만들었죠. 흡수되지 않는 몇몇 광자들은 다시 방출되고 그 파장은 우리가 보는 색을 결정해요. 어떤 물질을 햇빛에 또는 더 높은 에너지의 광자에 노출시킬 때 그게 색소포를 손상시켜 특정 파장에서 광자를 방출할 수 없게 돼요. 빨간색 물질이 햇빛에 제일 많이 옅어져요. 이 색소포는 나머지 파장의 광자를 닦아내는 방식으로 붉은색을 발산합니다. 매일 60톤에서 100톤의 우주 먼지가 지구 표면으로 떠내려와요. 이 작은 우주 입자들은 대부분 먼지와 얼음으로 만들어진 혜성에 의해 방출돼요. 태양이 이 얼음을 증기로 바꿀 때 남은 먼지가 지구로 내려옵니다. 여러분, 자연에 대해 확실히 아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놀라운 세상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4점 중 몇 점을 얻을 수 있나요? 알려주세요. 기자의 대피라미드는 메머드가 여전히 지구를 배회할 때 지어졌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피라미드는 약 4,000년 전, 그러니까 털복숭이 메머드가 멸종하기 전 약 500년 전에 지어졌어요. 메머드의 마지막 서식지로 알려진 곳은 북극해의 춥고 버려진 렝겔 섬이에요. 아마 오늘날만큼 춥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지구에는 은하수에 있는 별들보다 더 많은 나무가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은 우리 행성에 약 4천억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믿었지만 더 최근의 연구에서 3조 그루 이상의 나무가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 그건 1인당 420그루의 나무가 되는 셈이에요.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의 경우 지구상의 나무보다 30배 적은 약 1천억 개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보는 나무들은 모두 독립적인 것이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 거짓이에요. 지구상의 90%의 나무는 실 같은 균사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위험에 처했을 때 경고 신호를 보내고 또 이걸 통해 영양분을 교환해요. 지하 인터넷 같은 거죠. 또 예를 들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생명체인 판도와 같은 유기체도 있어요. 마치 울창한 사시나무 숲같이 보이죠? 사실 이건 뿌리가 지하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나무예요. 우리는 공룡들이 수억 년 전에 마시던 것과 같은 물을 마신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 맞아요. 지구상의 물 중 극히 일부만 완전히 증발했어요. 나머지는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죠. 그래서 메머드, 공룡, 그리고 수십억 년 그 전에 뭐가 있었든 간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물을 마시고 헤엄쳤어요. 그것들이 물에서 뭘 했는지는 말할 것도 없죠. 안타깝게도 물엔 우리가 그들에 대해 더 알아낼 수 있는 고대 생물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아요. 번개는 절대 같은 곳을 두 번 치지 않는다. 여기에 한번 내기해 보실래요?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아니라고 했다면 잘하셨어요. 번개는 원하는 만큼 같은 곳을 여러 번 칠 수 있어요. 무작위로 보일 수 있지만 하늘에 방출되는 방전은 뇌우 지역에서 가장 높은 물체를 향해 당겨져요.
또 이 물체가 만들어진 물질도 중요해요. 건물의 필요해침이 대부분 구리와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 금속들은 가장 전도성이 높은 물질 중 하나여서 번개를 아주 효율적으로 끌어당겨요. 모든 사막은 덥다. 이제 이건 쉽죠?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오해라고 했다면 맞추셨어요. 사막은 온도가 아니라 성장과 생명의 유무에 따라 자격이 주어져요. 가장 잘 알려진 사막은 물론 사하라 사막이며 실제로 엄청 더워요. 세계에서 실제로 가장 큰 사막은 사하라 사막의 거의 2배 크기인 남극 대륙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미지근하다고조차 할 수 없죠. 여기는 극지방 사막이며 지구상에는 몇 개의 다른 사막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린랜드요. 지하에는 두꺼운 층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충분한 금이 있다. 이게 믿어지시나요? 믿으세요. 왜냐면 사실이거든요. 1950년 이래로 인류는 거의 20만 톤의 금을 채굴해왔어요. 만약 이 모든 금속으로 큐브를 만들었다면 높이와 폭이 21.3m가 될 거예요. 과학자들의 최근 데이터에 의하면 지구 중심부에 엄청난 양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 금속은 지구 전체를 덮기에 충분하고 금은 사람들 무릎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문제는 거기서 채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캔다고 해도 전 괜찮아요. 달과 화성은 지구의 바다보다 더 잘 지도화되어 있다. 자, 이게 사실일 리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맞아요. 비록 여전히 그 표면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지만 우리는 달과 화성에 대한 상세한 지도를 갖고 있어요. 여전히 지구 바다의 80% 이상은 지도도 없고 탐사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수십억 톤의 물 아래에 있는 압력, 추위, 그리고 부족한 빛으로 인해 바다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어요. 용암은 항상 빨갛다. 또 무슨 다른 색이 있겠어요. 그쵸?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이건 오해예요. 보통 용암은 붉은색이나 주황색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 깊은 곳에서 나온 녹은 암석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에는 용암이 파랗고 빛나는 화산이 있어요. 하지만 오직 밤에만 그래요. 낮에는 평범해 보여요. 비밀은 없고 단지 수톤의 유황가스가 있을 뿐이에요. 이 화산은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분화구 호수가 있어요. 그곳의 물은 엄청난 청록색이어서 당장에 뛰어들고 싶지만 아마 이미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짐작하셨을 거예요. 화산의 불 또한 파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파란 불로 높이가 4.9m예요. 가스레인지 타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여기에서 원리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밤에도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여전히 사실이며 심지어 이 현상에 대한 이름도 있어요. 달무지개. 또 달물이라고도 불리며 이 현상은 극히 드물게 일어나요. 소나기가 내린 후 맑은 달밤에 나타날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 무지개와 비슷해요. 불무지개라고 불리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당연히 있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이 마치 불타오르는 다색의 폭포처럼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칠해진 것 같아 보이는 아름다운 현상이에요. 조건이 맞는 경우에만 발생하는데 그게 아주 구체적이에요. 적도에 가까이 있어야 해요. 날씨가 맑아야 해요. 하늘에 깃털 같은 구름이 있어야 해요. 태양이 지평선 위로 58도보다 더 높이 떠 있어야 해요. 이런 구름들은 얼음 결정체로 만들어졌어요. 태양 광선이 여기에 닿을 때 입자들이 빛을 굴절시켜 무지개를 만들어내요. 우와. 무지개 나무라는 게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가 이걸 의심하게 만들었다면 기쁘네요. 왜냐면 이건 포토샵 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레인보우 유칼립투스예요. 그리고 껍질이 말 그대로 모든 무지개색을 갖고 있어요. 이 유칼립투스는 매년 다른 때에 껍질을 벗어요. 오래된 부분이 떨어질 때마다 나무는 먼저 아래에 숨어있던 밝은 녹색 나무 껍질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는 어떤 색깔로도 변할 수 있어요. 다양한 색조가 있어요. 주황색, 밤색, 파란색, 심지어 보라색도요. 돌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오해일까요? 사실일까요? 제 말을 믿는 게 맞을 거예요. 캘리포니아에는 바위가 스스로 움직이는 사막 평원이 있어요. 한때 이 평원은 호수의 바닥이었지만 그 후 말라버렸고 건조한 황무지가 됐어요. 가끔 여기에 비가 내려 계곡 전체가 물에 잠겨요. 밤이 되면 온도가 떨어지고 물은 얇은 얼음층으로 덮여요. 날씨가 다시 따뜻해지면 얼음이 부서져 조각나서 바람이 그걸 이리저리 밀어내요. 이 얼음 조각 중 일부는 작은 바위들을 데리고 가요. 얼음이 영원히 녹고 자신의 몸에 대해 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나요? 정답마다 1점을 더하고 나중에 점수를 알려주세요.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영양가가 더 높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갈색 달걀이 흰색 달걀보다 더 건강에 좋다는 연구는 없어요. 유일한 차이점은 달걀 껍질의 색깔이에요. 달걀 껍질의 색깔은 영양이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달걀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보통 흰 깃불을 가진 닭이 흰알을 낳습니다. 집에 있는 먼지 중 많은 양이 몸에서 떨어진 피부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징그럽죠?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거짓이에요. 바닥에 피부 조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집먼지는 다른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있어요. 캐나다 가정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섬유, 머리카락, 건축 자재, 곰팡이, 꽃가루, 곤충의 신체 부분, 그리고 재가 그 일부라고 합니다. 복잡한 고속도로 근처나 건설 지역에 있는 집이 숲 한가운데 있는 집보다 먼지가 더 많은 것으로 볼 때 이치에 맞아요. 피부는 우리의 가장 큰 장기이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장을 펼치면 꽤 클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니에요. 피부를 이길 순 없어요. 성인은 3.5kg의 2평방미터의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피부가 없는 우리 모습은 생각할 수 없어요. 피부는 단지 우리 몸을 가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해요. 숨쉬기와 삼키기를 동시에 할 순 없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듣고 직접 시도해 보시겠죠? 목구멍에는 생존에 중요한 2개의 통로가 있어요. 화려한 의학적인 이름은 제쳐두고 기도와 식도라고 부를게요. 동시에 호흡과 삼킴을 하는 걸 예방해요. 그렇지 않으면 음식이 기도로 들어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건 항상 계획대로 진행되진 않아요. 때때로 기침을 하고 음식 조각이 폐에 도달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인간은 독특한 지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혀 무늬도 가지고 있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사실이에요. 인간의 혀는 음식을 맛보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요. 또한 질감이 독특해요. 사람들은 지문, 음성 스캔, 홍채 스캔과 같은 생체 인식 시스템을 인증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식별 및 검증 단계에 중요해요. 혀무늬는 독특해서 복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체 인식 시스템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안의 목적으로 혀무늬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금고나 전화기를 혀무늬로 잠그는 걸 상상해보세요. 성인은 매주 3시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 이게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입니다. 과학자들의 조사에 따르면 평균 성인은 매주 3시간 9분을 화장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이건 운동하는 데 쓴 시간보다 더 많아요. 천천히 읽보세요. 서두를 필요 없죠. 잠을 자는 동안 1년에 8마리의 거미를 삼킨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믿지 마세요. 우리와 거미 모두에게 다행히도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푹 주무세요. 대부분의 거미들은 일부러 인간에게 다가오진 않아요. 게다가 자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진동을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거미는 그저 자신의 서식지에 살면서 여러분이 방을 같이 쓰는 룸메이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실제 증거가 있지 않는 한 이건 거짓이에요. 허벅지 뼈는 수천 킬로그램의 힘을 견딜 수 있다. 이건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허벅지뼈라고 부르지만 실제 이름은 대퇴골입니다. 이 뼈는 다리 윗부분에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뼈가 잘 부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해부학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뼈예요. 첫 번째는 두개골의 측두골입니다. 첫 번째가 궁금하셨다면요. 어쨌든 허벅지뼈는 몸무게의 30배를 지탱할 수 있어요. 아마도 대퇴골이 인간의 몸에서 가장 길고 큰 뼈이기 때문일 거예요. 면도하면 털이 다시 더 두껍게 자란다고 믿나요?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왜 거짓인지 알려드릴게요. 전문가들은 면도가 모발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털이 빠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뿌리는 그대로 있어요. 면도는 윗부분만 잘라요. 면도를 한 후 털이 잘려서 뭉툭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더 두꺼워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도 5초 안에 주워 먹으면 안전하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 걸 정당화하는 최고의 방법을 망쳐서 죄송해요. 하지만 5초룰 같은 건 없어요. 연구원들은 상당한 양의 박테리아가 5초 안에 음식으로 옮겨진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식의 습기는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박 한 조각과 감자칩을 바닥에 떨어뜨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왜 두 개를 같이 먹는지 어떻게 둘 다 떨어뜨렸는지는 몰라요. 어쨌든 이 예를 계속해볼게요. 수박은 감자칩보다 더 오염될 거예요. 왜냐하면 수박은 수분이 더 많기 때문이죠. 수박의 표면은 박테리아를 더 쉽게 옮겨요. 금발과 빨간 머리는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 거짓일까요? 사실일까요? 쉬운 문제죠? 이건 거짓이에요. 빨간 머리나 금발 머리는 열성 유전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머리 색깔을 드러내지 않고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달될 수 있어요. 만약 두 부모 모두 올바른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세대는 금발이나 빨간 머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전자들은 희귀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이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려면 말 그대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라져야 해요. 그래서 가능성은 낮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탈수된다.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입니다. 모닝커피를 즐겨도 돼요. 네, 커피 마시고 나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몸에서 더 많은 물이 빠져나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카페인의 효과에 대해 이루어진 수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중 일부는 하루에 적당한 양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탈수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걸 밝혀냈어요. 요거트를 먹는 것은 소화를 돕는다. 사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저 또 하나의 거짓일까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요거트를 잘 골라야 해요.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함유된 음식입니다. 장에서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좋은 박테리아죠. 요거트를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한 소화 시스템을 갖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소화기관을 긍정적으로 지원합니다. 모든 요거트가 다 같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하세요. 일부는 설탕이 들어있거나 사탕이나 쿠키와 같은 토핑이 함께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이슬란드 음식 박람회에 있는데 그걸 처음으로 직접 보게 돼요. 화산빵이요. 한 조각을 먹는데 이상하게도 진짜로 맛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빵 굽는 과정을 살펴봐요. 여기 부엌 정말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빵 굽는 곳이 자연, 특히 온천이 있는 들판에 있어요. 땅에서 출렁이는 뜨거운 증기에 화상 입지 않게 발밑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지금 지역 제빵사가 전통 호밀빵 레시피를 여러분에게 공유해요. 호밀가루 확인, 이스트 확인, 그걸 모두 섞어서 금속 냄비에 부어요. 다음은 구울 냄비를 놓을 구멍을 파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끓어나온 걸 볼 수 있을 때까지 약 40cm 정도 땅을 파요. 만약 현지인처럼 하고 싶다면 손가락으로 수온을 확인하면 돼요. 이런, 뜨거워요. 사실 땅은 용암에 의해 가열되고 있어요.
아이슬란드는 한 번에 30개 이상의 활화산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많은 지역 중 하나예요. 빵을 화산성 토양에 묻은 후 거기에 두고 준비될 때까지 24시간을 기다려요. 다음날 빵이 완전히 구워졌고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여러분이 방금 고대 아이슬란드의 전통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적어도 1800년대부터 이걸 해왔어요. 여러분 박물관에서 일하는 첫날이고 맡은 임무가 투탕카멘의 마스크를 청소하는 거라고 상상해 봅시다. 청소도구를 챙겨서 그리고 이럴 수가. 방금 여러분이 투탕카멘의 수염을 부러뜨렸어요. 누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래요. 하지만 이건 사실 실화예요. 2014년 이집트 박물관의 한 직원이 투탕카멘의 마스크에 턱 수염을 쳐서 떨어뜨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길 바라면서 다시 붙였어요. 이 마스크는 1922년에 발견되었고 우리 인류 문명의 10대 상징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제일 좋은 부분이요? 2016년이 되었어야 역사가들이 이 형편없는 접착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2004년과 2016년 사이에 박물관을 방문했다면 접착제로 붙여진 턱수염을 봤을 거예요. 제가 사하라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무한한 사막의 풍경, 맞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하라가 늘 사막인 건 아니라고 해요. 때때로 녹색이 돼요. 하지만 이건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거예요. 만년마다 사하라 사막은 모래가 무성한 녹색 초목과 반짝이는 호수에 자리를 내주는 습한 시기를 거쳐요. 이건 전 세계의 다양한 날씨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 축의 기울기 때문에 발생해요. 여러분 열대우림에 둘러싸인 스핑크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정말 놀랍죠? 그리고 사하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여러분이 기원전 18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고 칠게요. 만약 시간을 잘 맞췄다면 여러분 다슈르시에 있는 소위 검은 피라미드의 건설을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건 유명한 기자의 피라미드가 아니지만 마지막 안식처라는 비슷한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1892년 그 지역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사라졌었던 검은 피라미드의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작은 피라미드로 불리는 벤벤은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끝이었어요. 벤벤은 보통 석회암으로 된 고체 덩어리로 이루어졌어요. 대부분은 금으로 덮였고 매일 태양으로부터의 첫 번째 광선을 반사했어요. 누가 타임머신 좀 가져와 줄래요? 아주 매운 걸 먹었을 때 볼이 빨개졌던 걸 기억하나요? 분명 그 일이 새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카나리아는 고추를 먹은 후에 색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새들은 먹이에 따라 색조를 바꿀 수 있는 특별한 색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노란 카나리아가 빨간 고추를 먹는다면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변할 수 있어요. 돌이 스스로 땅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캘리포니아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그런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장소는 건조한 호수 바닥이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현상 중 하나인 소위 항해하는 돌의 본거지예요. 혼자 돌아다니면서 460m나 되는 흔적을 남기는 45kg짜리 바위를 생각해보세요. 1900년대에 발견되었고 최근까지 이게 이동하는 동안 현장에 있을 만큼 운 좋았던 사람은 없었어요. 많은 관찰과 연구 끝에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를 풀게 된 건 2014년이에요. 항해하는 돌은 바람, 얼음, 물의 완벽한 균형 덕분에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올 때 땅에 떨어진 물이 얼어서 지면의 얼음막을 형성해요. 바람이 불면 바위들은 호수 바닥을 따라 항해하면서 쉽게 밀려가요. 하지만 레이스트랙 플라야를 방문한다면 바위들을 건드리지 마세요. 프랑스 서부 해안에 여러분은 아일랜드 레 섬으로 알려진 휴양지 명소가 있을 거예요. 경치가 좋은 풍경과 아름다운 해변을 찾는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이걸로만 유명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두 개의 다른 파도 패턴이 서로 충돌할 때 생겨나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요. 교착 해면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치 바다가 수백 개의 정사각형으로 나뉘어진 바둑판 같아 보여요. 그리고 아니요, 이건 착시 현상이 아니에요. 교착 해면은 다른 성질의 물이 만나는 곳에서만 발생해요. 여행객이 레에서 교착 해면을 본다는 건 아마도 근처에 다른 바다에 폭풍이 있다는 걸 의미할 거예요. 이 폭풍 우치는 물은 해류의 도움을 받아 이동해 레의 물과 만나 이 이상한 모양의 역조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 섬과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 장소는 여러분을 소름 돋게 하거나
그 이상함에 경탄하게끔 만들어요. 여러분이 방문하는 시간에 따라 다를 거예요. 폴란드의 그리피노라는 작은 마을 옆에 여러분은 아주 특이한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각각의 나무들의 밑부분이 구부러져 있는 소나무 숲이에요. 낮에 거길 방문한다면 여러분이 이 나무들의 예리한 90도 곡선에 매료될 거예요. 예를 들어 소풍을 가기로 했다면 그 나무 몸통을 의자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밤의 현장을 방문하는 건 여러분을 오싹하게 만들 거예요. 옅은 안개가 주위를 맴돌면서 숲을 달갑지 않은 곳으로 만들어요. 나무들이 왜 그런 형태로 있는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은 낮에 방문할 건가요? 아니면 밤에 방문할 건가요? 하이킹을 갔다가 갑자기 큰 안개구름을 만났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진 촬영을 망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안개 낀 날은 흰 무지개로 달려져 있는 안개 무지개라고 불리는 현상이 일어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에요. 이건 0.05mm보다 작은 안개를 일으키는 수많은 작은 물방울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색의 무지개 대신 빨간색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푸르스름한 안쪽 가장자리가 있는 투명한 무지개가 생기죠. 이제 여러분이 유럽의 작은 마을을 배회하고 있다고 합시다. 100년 된 건물들과 좋은 여름 날씨를 감상하고 있어요. 배가 고파져서 친구가 추천한 식당 이름을 구글맵에 입력하기로 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네요. GPS의 파란 점을 따라 목적지에 도착해요. 빠르고 쉽네요. 우리 모두 이 무료 기술을 사랑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만약 이걸 작동시키는 인공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매일 27억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말한다면요? 네, 그 가격 맞아요.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16조 원 이상을 지출해요. 천연 눈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건 자연이 정말 완벽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2016년 시베리아 북서쪽에 있는 오브만의 해변이 거대한 눈덩이로 가득 찼었어요. 직경이 최대 1m인 공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드물지만 아름다운 자연현상은 작은 얼음 조각이 강한 바람과 물에 의해 굴러갈 때 일어나요. 더 멀리 구를수록 더 많은 얼음이 모여 얼음이 더 많이 닿게요. 결국 거대하고 완벽한 눈덩이가 되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도 꽤 놀라워 보이지만 수백 개가 같이 있는 것은 꽤 멋진 장관이에요. 거미는 다리를 잃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거미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도망가려고 할 때 다리를 잃으면 몇 달 후에 다리가 다시 자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리가 절단 지점에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지점의 관절은 수축하는 근육을 포함하고 있어서 거미의 혈액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도와요. 만약 이 지점이 아닌 곳에서 다리가 절단되는 경우 더 많은 출혈이 있게 될 거예요. 이 경우 거미가 회복하는 게 더 어려워집니다. 거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거미가 매우 오랫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걸 본 적이 있나요? 거미는 잠재적인 먹이가 거미줄에 착륙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미는 이동할 때 에너지를 낭비하고 불필요하게 주의를 끌게 돼요. 간식거리를 찾고 있는 배고픈 새의 눈에 띄거나 파리가 거미줄 근처에 올 가능성이 더 적어지면 거미는 배를 골게 될 거예요. 거미줄을 치는 일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거미줄이 완성된 후에도 무언가를 잡기 위해 며칠 또는 몇 주를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죠. 사냥하는 거미는 훨씬 더 활동적이지만 그런 거미들은 대부분 야행성 포식자입니다. 낮에는 바위 밑이나 둥지에 숨어 휴식을 취해요. 구운 감자는 아주 오랫동안 뜨거울 수 있는데 이것은 주로 지방질의 전분이 많은 껍질이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감자를 미리 끓이면 녹말알갱이가 물을 흡수하게 되고 탄수화물 분자들이 새어나와 일종의 끈적한 젤을 생산할 때까지 부풀어 오릅니다. 감자가 오븐 안에 있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수분을 없애요. 그러면 감자 덩어리의 바깥쪽에 젤라틴화된 녹말이 생기고 바삭한 껍질을 만들죠. 이 껍질이 내부의 열을 가둬요. 베이킹 트레이의 지방도 갈라진 틈으로 모이고 보온 구조는 튼튼하게 유지됩니다. 새들은 전기줄 위에 앉아도 감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새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은 전압이 아니라 전압 차이이기 때문이에요.
전압 차이가 없으면 감전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새가 35,000V의 전선 위에 앉아 있어도 전압차가 없기 때문에 새는 안전해요. 하지만 만약 새가 날개를 펴다가 실수로 전압이 다른 전선에 닿는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력회사에서는 전선 사이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착륙장치가 제대로 펴지지 않을 때 왜 비행기 조종사들이 잔디 위에 착륙하려고 하지 않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잔디는 부드럽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이죠. 하지만 표면은 매끄럽지도 않고 평평하지도 않아요. 압력이 높을 때 잔디 위에 착륙하면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고 흔들림과 불균등한 압력으로 인해 구조물이 형성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연료가 누출되고 문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머리는 반짝이는 경향이 있어요. 인체의 다른 부분의 피부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우리 피부의 대부분은 벨벳 같은 복숭아 솜털 같은 작은 털로 덮여 있어요. 남성 패턴의 대머리일 경우 모낭이 줄어들어 피부세포로 변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머리카락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피가 피지선 때문에 유난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피지선은 피부를 보호하는 일종의 지성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해요. 피지선은 피부 전체에 있지만 두피에는 피지선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일이 피부를 덮고 피부를 더 반짝이게 만들죠. 집고양이들은 서로 야옹거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있을 때는 수다스러워지는데 이것은 가축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양이를 길들이고 애완동물로 기르는 과정은 거의 10,00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고양이들이 거의 외톨이였어요. 다른 고양이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목소리를 사용할 필요도 없었죠. 대신 후각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어요. 예를 들어 나무와 같은 특정 물체에 몸을 비비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다른 고양이들과 직접 마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주로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고요. 하지만 인간은 고양이만큼 좋은 후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영리한 동물들은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야옹거리는 거예요. 만약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으로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좋은 자외선 차단제와 충분한 물을 챙겨야 할 거예요. 하지만 만약 사막에서 밤을 보낼 계획이라면 편안한 침낭도요. 사막은 밤 동안 정말 추워져요. 사하라의 기온은 낮에 평균 38도에서 밤에는 영하 4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러한 극적인 기온 변화는 습도와 모래라는 두 가지 주요 요인 때문에 발생해요. 모래는 열을 잘 유지하지 못해요. 태양의 빛과 열이 사막에 도달하면 상층의 모래 알갱이가 열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빨리 열을 다시 공기 중으로 방출해요. 그래서 낮 동안 모래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복사하고 결국 공기를 가열해서 극도로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밤 동안 모래는 다시 한번 열을 빠르게 잃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막을 다시 데울 햇빛이 없어요. 그것은 모래를 전보다 더 차갑게 만들고 그래서 온도가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실내의 아타카마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과 같은 건조한 사막에서는 습도가 매우 낮아요. 공기 중 수증기의 양이 거의 0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모래와 달리 물은 열을 저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땅 가까이에서 열을 가둬요. 마치 커다란 담요로 땅을 덮는 것 같죠. 그러면 열이 대기로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기의 습도가 높을 때 열을 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해요. 이것은 같은 에너지가 사라지고 주변 환경이 더 추워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에는 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한 지역은 빠르게 가열되고 식을 수 있어요. 차를 끓일 물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주전자로 끓일 때보다 맛이 떨어집니다. 그것은 액체의 온도가 좋은 차를 만드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물은 찻잎 위에 붓기 전에 팔팔 끓는 온도에 도달해야 합니다. 찻잎이든 티백이든 말이죠. 찻주전자는 전기 제품이든 가스레인지용이든 간에 팔팔 끓이기가 더 쉬워요.
가스레인지나 전기 발열체가 켜지면 용기 하단에 물이 따뜻해집니다. 용기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주전자의 나머지 부분의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해요. 전자레인지는 아래에서 위로 가열되지 않아요. 전자레인지 안에서는 무작위로 점프하는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남은 음식을 다시 데우려고 할 때 아마 그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아직도 얼어있고 어떤 부분은 극도로 뜨겁죠. 전자파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물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뜨거운 액체는 차에 좋지 않아요. 물이 끓는 점인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차에 독특한 맛을 내는 화합물을 파괴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전기 플러그에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하비 허벨 주니어가 다른 종류의 전기 플러그를 발명했던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처음에는 분리할 수 있는 전기 플러그로 시작했는데 그런 타입으로는 최초였어요. 그의 디자인 중 일부는 플러그 갈래에 움푹 파인 홈이 있었어요. 전기 소켓 내부에 있는 작은 돌기에 맞도록 되어 있었죠. 이러한 홈과 돌기 시스템은 사람들이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은 후 플러그를 제자리에 고정시켜줬어요. 어느 순간 이 움푹 파인 홈이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 구멍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현대 콘센트는 더 이상 돌기가 없어요. 마찰과 압력을 사용하여 플러그가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죠. 오늘날 어떤 제품은 모든 구멍을 통과하는 막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는 콘센트의 플러그를 고정시키죠.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 구멍을 금속을 절약해 장기적으로 제조 비용을 절감한다고 말합니다. 탄산음료병은 항상 액체의 높이와 뚜껑 사이에 약간의 공간이 있도록 재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료들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병이 가열되면 이런 가스는 팽창할 수 있어요. 병 안에 빈 공간이 없다면 안에서 쌓이는 압력 때문에 깨지게 될 거예요. 또 음료수를 열 때 가스는 거품의 형태로 빠져나가요. 그러면 음료수는 넘치게 될 거예요. 이 공간은 그 문제도 해결해주죠. 단 먼저 흔들어서 연 경우는 제외하고요. 아니요, 전 그런 적 없어요. 철판에 손톱 긁는 소리나 창문을 긁는 것 같은 소리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소리들이 있어요. 이런 소음은 편도체를 자극해요. 편도체는 두려움과 생존 본능을 포함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한 부분이에요. 어떤 치즈에는 구멍이 있어요. 이걸 눈이라고 부르죠. 이런 치즈의 눈은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박테리아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요. 치즈가 거의 준비되었을 때 이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요. 그리고 이 가스는 거품을 만들어 나중에 치즈의 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고양이는 사냥 본능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넘어뜨려요. 고양이는 단지 그 물건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의 관심을 끌려는지도 모르고요. 고양이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뭔가가 부서지면 사람들이 빨리 달려온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피자도우가 준비되면 손으로 공중에 그걸 돌리죠. 이 과정은 덩어리를 없애주고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동그란 피자를 굽는 게 더 편해요. 이렇게 하면 골고루 데워지거든요. 게다가 둥근 피자를 공평하게 자르는 게 더 쉬워요. 개구리, 물고기, 그리고 다른 특이한 것들이 하늘에서 비로 내렸다는 것에 대한 보고는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부터 있어요. 토네이도나 허리케인과 같은 강한 바람이 종종 너무 심해지면 물고기나 개구리 떼를 들어 올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비처럼 내릴 수 있어요. 번개는 삼각형, 직선, 원형이 아니에요. 항상 지그재그 모양이에요. 번개는 전류고 항상 저항이 적은 길로 가죠. 공기는 고르지 않고 불규칙하며 먼지 입자, 가스 및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는 그저 최선의 길을 찾을 뿐이죠. 꽃은 함유하고 있는 색소 때문에 색이 달라요. 또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자라면서 받는 빛의 양, 또는 주변 환경의 온도에 영향도 받죠. 심지어 토양의 pH 수치도 꽃의 천연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개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죠. 이건 개들이 듣는 소리에 귀를 조정하는 방법이에요.
또 주인에게 공감을 보여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가 거기 끼었을 수도 있고요. 간지럼은 웃음 반사를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스스로를 간지럼 태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놀라움의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뭘 할지 이미 알고 있거든요. 바코드는 구매 과정의 속도를 높여줘요. 만약 바코드가 12자리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면 맨 왼쪽에 있는 게 시스템 식별자예요. 예를 들어 2는 무게가 랜덤으로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3은 건강과 관련된 제품에 사용돼요. 다음 5자리 숫자는 제조업체를 나타내요. 그리고 뒤따르는 5개의 숫자는 검사 숫자예요. 스캐너가 코드를 올바르게 읽었는지 확인할 때 이게 필요하죠. 노래가 단순하고 가사가 반복적이고 짧고 여러분을 춤추게 만드는 리듬이라면 그 노래는 머릿속에 박히기 마련이에요. 귓전에 맴도는 노래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노래를 너무 자주 듣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뇌는 그걸 쉽게 감지할 수 있어요. 형광펜은 희미한 곳에서 빛날 수 있는 특별한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어요. 흑백 복사 후에도 텍스트를 볼 수 있게 해줘서 노란색과 연두색이 가장 인기가 좋죠.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들을 아주 희미한 걸로 인식해 인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은 자연색을 잃어요. 이것은 케라틴이 색소를 적게 받기 때문에 생겨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모낭의 색소세포가 점차 사라져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색소는 전혀 생성되지 않게 됩니다. 그때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예요. 나무는 특정 나이가 되면 성장을 멈춰요. 아마 특정한 높이에 도달하면 나무가 흙에서 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빨아들인 물을 나무 꼭대기까지 펌프질해서 올려야 하는데 그때 중력이 작용하죠. 바오밥 같은 어떤 나무들은 키가 다 자라면 위로 자라기보다는 옆으로 자라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몸은 모기가 문 곳을 붓고 간지럽게 만들어요. 모기가 피부를 뚫으면 면역체계는 곤충의 침을 이물질로 인식하죠. 그래서 몸 밖으로 침입자를 밀어내기 위한 특별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면역체계에 의해 생성된 히스타민이라고 불리는 화합물은 물린 부위 주변의 혈액의 흐름을 더 빠르게 해줘요. 그래서 붓기를 유발하죠. 또 히스타민은 가장 가까운 신경에 신호를 보내서 물린 곳을 간지럽게 만들어요. 기러기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팀원들 중 누구도 기를 잃지 않도록 보통 V자 형태로 비행합니다. 코를 잡고 흥얼거릴 순 없어요. 절 믿으세요. 흥얼거릴 때 숨을 내쉬게 돼요. 하지만 입과 코가 모두 닫혀 있다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가장 길게 흥얼거릴 수 있는 건 2초 정도예요. 그런 다음엔 입을 벌리고 숨을 골아야 할 거예요. 도로와 건설 인부들은 보통 오렌지색 옷을 입어요. 왜냐하면 궂은 날씨에도 밝은 주황색은 잘 보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색이에요. 어쩐지 많은 안전자켓과 원뿔형 도로 표지들도 주황색이더라고요. 오늘날의 완벽하게 둥근 동전은 과거에는 모양이 다양하거나 아무 모양도 없었어요. 하지만 사기꾼들이 동전의 귀퉁이를 잘라 값진 금속을 몰래 팔곤 했어요. 물론 불법이었죠. 이런 식의 사기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둥근 동전을 발명했어요. 그 후 동전이 조작된 건지는 금방 명백히 알 수 있었죠. 대부분의 구급차 차량 전면에는 에크날럽마라는 단어가 인쇄되어 있어요. 이건 앰뷸런스 철자를 거꾸로 쓴 거예요. 구급차 앞에 운전자가 백미러로 단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길을 비켜서 구급차가 지나가게 해줄 수 있죠. 흰색은 비행기를 도장할 때 가장 인기 있는 색이에요. 태양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사시켜 비행기가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해주죠. 온갖 종류의 균열, 찌그러짐, 그리고 다른 손상들은 흰 바탕에 훨씬 더 잘 보여요. 즉, 혹시나 고장이 난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수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색 비행기는 태어날 때부터 이색이어서 흰색 비행기를 구입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물에 소금을 넣는다고 해서 물이 더 빨리 끓는 건 아니에요.
소금물이 일반 물보다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소금이 물의 여분의 질량을 더해주었기 때문에 끓는 점 또한 높아지죠. 그래서 그런다고 더 빨리 끓지는 않을 거예요. 최초의 농구공은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색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공은 선수들에게도 팬들에게도 보기가 힘들었어요. 농구공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그걸 주황색으로 만들기로 하죠. 그 원뿔 교통 표지판처럼요. 홍학은 태어날 때는 회색이에요. 하지만 먹이 때문에 분홍색으로 변하죠. 많은 작은 새우와 청조류 때문인데요. 이 두 식단 모두 특수 색소로 가득 차 있죠. 홍학의 간이 이 색소들을 처리하면 특별한 분자가 새의 다리, 부리, 그리고 깃털로 이동해 홍학을 분홍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도넛이 반지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지 않으면 가장자리는 너무 익어버리고 안은 익지 않아 끈적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가운데에 구멍을 내면 바깥과 안쪽이 동시에 고루 익을 수 있어요. 곰들은 동면하는 동안에는 몇 달 동안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대신 몸 안의 모든 과정이 느려져요. 먹거나 마실 필요가 없어지죠. 하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예상치 못한 일에는 여전히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행성의 대기가 파란색, 녹색, 보라색과 같은 색은 흙불이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색이나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일출과 일몰에 태양이 더 따뜻해 보이기도 하죠. 응급구조대는 빨간색, 파란색 두 개의 깜빡이는 불빛을 사용해요. 빨간색은 경고 및 위험과 관련이 있어요. 또 가장 눈에 띄는 색상 중 하나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차들이 빨간 미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심한 교통체증에선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때는 파란색 섬광등이 유용해지죠. 혀에는 맛을 보는데 쓴 부분, 단 부분, 신 부분, 짠 부분이 따로 없어요. 혀에 있는 8,000개의 미뢰, 입천장, 심지어 목구멍 모두 맛을 감지할 수 있어요. 많은 주택들이 삼각형 모양의 지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면 비, 눈, 낙엽이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모든 것들이 집 위에 쌓인다면 언젠가는 지붕이 무너질 거예요. 캥거루는 근육질의 다리, 큰 발, 그리고 앞으로 엄청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꼬리를 갖고 있어요. 하지만 이 동물은 뒤로는 갈 수 없어요. 신체 구조 때문에 그래요. 가죽은 아주 작은 스크래치와 긁힌 것으로 덮여 있어서 육안으로 보면 윤기가 없는 것 같아 보이죠? 이것들이 이곳에 부딪히는 빛을 흩뿌려요. 신발에 왁스칠을 하면 여러분은 그 틈을 메우게 돼요. 그러면 표면이 더 부드러워져서 빗줄기가 더 고르게 반사되어 나와요. 그래서 가죽이 반짝거리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빵택 색상은 빵이 구워진 날을 나타내요. 월요일에는 파란색 택을 사용해요. 화요일은 초록색, 목요일은 빨간색이죠. 금요일 빵봉지엔 흰색 택을, 토요일은 노란색이 달려있죠. 이것은 식료품점 직원들이 진열대에서 오래된 빵을 더 쉽게 없애 가꾸운 빵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줘요. 웸블던 테니스공은 항상 20도씨에 보관해요. 온도는 공이 튀는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공이 따뜻하면 그 안에 있는 가스 분자가 팽창해요. 이러면 공이 더 잘 튀어요. 공이 식으면 분자는 수축하죠. 이러면 튀는 게 줄어들어요. 폭풍이 오면 구름이 왠지 어두운 색을 띠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얇은 구름은 화창한 날에 빛을 쉽게 통과시켜요. 또 빛 스펙트럼의 모든 색을 흩뿌리죠. 이 현상 덕분에 우린 구름을 흰색으로 인식하게 돼요. 하지만 구름이 더 두꺼울수록 또 물방울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을수록 빛을 덜 통과시켜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현대에는 다양한 모양, 스타일, 크기의 전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모든 전구는 구 모양이었어요. 이 모양은 유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깨질 가능성을 낮춰주었죠. 그리고 빛을 고르게 전달할 때 구 모양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믹서기가 음식을 잘게 썰지 않고 빙빙 돈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펄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모드는 재료를 한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이게 해줘요. 하지만 펄스 기능은 와류를 일으켜요. 그리고 과일 조각들이 굴러다니는 대신 가운데로 떨어져 스무디가 되죠. 저 스무디 좋아해요. 치약 튜브 바닥에 있는 표시는 공장 로봇을 위한 거예요.
컬러풀한 사각형은 기계가 튜브를 자르고 접는 위치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선을 표시해줘요. 녹차와 홍차는 같은 풀에서 나와요. 잎들은 수확된 뒤 각기 다른 맛과 모습을 갖게 됩니다. 녹차는 잎을 말리고 증기를 사용해 쪄서 만들어요. 그리고 홍차는 잎을 으깨지거나 말아서 산화되고 검게 되도록 놔두는 거예요. 정지 표시는 운전자가 뒤에서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팔면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표지판이 아직 반사되지 않았을 때 팔각형 모양은 운전자들이 밤에 다른 신호등과 정지 신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해줘요. 물은 삼각형 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청소에 좋아요. 하나의 산소와 2개의 수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죠. H2O? 이런 분자는 반대편의 전하가 약간 달라요. 자석과 비슷하죠. 그래서 물은 더러운 것을 구성하고 있는 분자를 포함한 다른 분자에도 쉽게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유리는 원자가 다소 느슨하고 임의로 배열되어 있어서 쉽게 깨져요. 유리 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재배열을 할 수가 없죠. 그 결과 유리는 휘어지지 않고 산산조각이 나게 됩니다. 여름에 지구는 태양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사실 1월에 가장 가까이 있고 7월에 가장 멀죠. 지구의 축이 기울어져서 여름에 더 따뜻한 거예요. 이는 지구의 북부를 1년의 절반 동안 더 많은 햇빛을 받게 하고 남부는 나머지 절반 동안 더 많은 빛을 받게 해주죠. 여러분이 식사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샐러드, 수프, 고기를 먹었어도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항상 있어요. 여러분의 몸은 감칠맛에 실증을 느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또는 초콜릿과 같은 뭔가 달달한 걸 보고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의 뇌는 흥분하게 되죠. 즐거움을 위해 배가 부르다는 모든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게다가 위는 유연한 장기고 설탕은 긴장을 풀어주고 디저트가 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을 만들어줘요. 너무 유용한 정보인데요? 최초의 태양열 계산기는 1970년대 후반에 판매되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태양전지로 실험을 시작하던 때였죠. 계산기는 작동에 전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최초의 작품 중 하나였습니다. 나중에 이 기술은 조명, 고속도로 표지판과 같은 더 큰 것으로 옮겨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건 빛이 아니에요. 물론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와 비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물이나 유리를 통과하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죠. 원뿔 교통도로 표지 말고 과일 말이에요. 오렌지는 항상 주황색인 건 아니에요. 껍질이 녹색인 품종도 똑같이 달콤하고 익은 거예요. 이 특이한 껍질색은 태양으로부터 오렌지를 보호해줘요. 또 과일 안에 엽록소가 많다는 증거기도 하죠. 그래서 초록 오렌지는 대부분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요. 빛의 경로에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빛은 일직선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광원 앞에 뭔가가 있으면 항상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새와 비행기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림자가 생기긴 하지만 보이진 않죠. 물체가 광원에 가까울수록 그림자의 밀도가 높아져요. 그리고 물체가 너무 멀면 그 그림자는 흩어져 버려요. 여러분 맨투맨 앞부분을 잘 보세요. 피자 얼룩은 못 본 척하고요. 목 부분 바로 아래에 있는 V자 모양을 눈치챈 적 있나요? 그 작은 V 패치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나름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허리밴드나 컵스처럼 띠 소재의 이중 레이어로 만들어진 이 부속품들은 착용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를 잃지 않고 스웨터를 입을 수 있게 해줍니다. 맨투맨이 머리 위로 끌어내려지기 때문에 V 장착물이 늘어나고 유연해지면서 꼼지락거릴 공간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V 패턴이 주는 또 다른 이점은 땀을 모두 흡수하는 거죠. 가슴은 땀이 나는 주요 부위예요. 운동을 한 후에 젖어있는 셔츠를 보세요. 정장 재킷 오른쪽에 있는 여분의 주머니를 티켓 포켓이라고 해요. 이 주머니는 말 탄 사람들이 재킷을 벗지 않고 요금소에서 돈을 낼 수 있게 동전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죠. 기차 여행이 많이 인기였을 때 표와 탑승권 보관에 안성맞춤이었죠. 왼쪽 가슴 주머니의 경우 손수건을 보관했고 다른 어수선하고 지저분한 주머니와는 따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금속 지퍼에는 숨겨진 잠금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요. 다음번에 바지, 반바지, 치마를 입을 때 절대로 지퍼 손잡이를 위로 향하게 두지 마세요. 작은 지퍼 탭을 아래로 누르면 자동적으로 잠기게 돼요. 성가신 신호음을 내는 전자레인지를 음소거하기 위해서는 전면 패널에서 사운드 버튼을 잘 찾아보세요. 아마 눌러달라면서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만약 버튼이 없다면 1, 0, 멈춤 또는 취소 버튼을 길게 누르면 신호음이 꺼지거나 잠금 기능이 활성화돼요. 물론 전자레인지에 음소거 기능이 전혀 없다면 타이머를 맞추기 위해 밤늦게 계속 뛰어다녀야 할 거예요.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에는 숨겨진 안전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닌텐도는 입에 안 좋은 맛을 선사해 줄 거예요. 비록 독성은 없지만 데나토늄 벤조에이트는 아이들이 카트리지를 삼키지 못하게 하도록 시큼하고 후추 맛이 나는 쓴 물질을 카트리지에 덮어놨어요. 이 화합물은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쓴 맛 중 하나인데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섭취하는 걸 막기 위해 흔히 사용돼요. 공중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에는 사생활이라는 게 별로 없죠. 특히 문이 바닥에 전혀 닿아 있지 않을 때 말이죠. 이 틈은 안에 있는 사람이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비상 접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틈은 또 통풍에 효과가 있고 사람들이 너무 오래 머무르는 것도 막아주죠. 이쑤시개도 테이블 위에 그냥 놔두는 걸 방지하기 위한 내장된 홀더를 갖고 있어요. 윗부분을 잘라보세요. 간단하죠? 테이블 위에 그걸 올려놓고 이쑤시개를 그 틈 사이에 놔두세요. 물론 뾰족한 부분을 위로요. 이제 식탁이 안 닿아서 더러워지지 않을 거예요. 일회용 젓가락도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골프공에 있는 작은 움푹 들어간 홈들은 사실 공에 더 큰 힘을 주고 공기 저항을 줄여줘요. 이게 있으면 공이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주죠. 이 움푹한 홈은 구 또는 육각형 모양으로 나오며 이 미세한 변화 하나하나가 공 성능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랩 포장 상자에는 롤이 상자 밖으로 튀어나가는 걸 막아주는 작은 홀더가 숨겨져 있어요. 측면에 랩 필름이 미끄러지듯 쉽게 빠지게 하는 동시에 튜브 안에 잠기는 작은 반지 탭이 있어요. 그냥 그걸 밀어 넣기만 하면 너무 간편해요. 다른 것들도 이랬으면 좋겠네요. 자유의 여신상 왕관 꼭대기에 있는 7개의 뾰족한 것들은 7태양과 7대륙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는 태양 광선을 대표하는 의미로 신성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후광을 나타내는 거죠. 미국에서는 12개의 다른 연방준비은행들이 모든 돈을 인쇄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고 싶다면 이런 작은 코드들을 찾아보세요. A1 Boston, B2 New York, C3 Philadelphia, D4 Cleveland, E5 Richmond, F6 Atlanta, G7 Chicago, H8 St. Louis, I9 Minneapolis, J10 Kansas City, K11 Dallas, 달라스가 아니고요. L12 San Francisco, 프리스코가 아니라 프란시스코예요. 한편 모든 에스컬레이터 옆쪽에 있는 브러쉬는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데 가방이나 신발끈이 끼어서 사고가 날 확률이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에스컬레이터에 잡힌 문어 이야기 들었어요? 과장된 이야기예요. 큰 토마토에 딸기가 붙어있는 옛날식의 바늘꽂이는 단지 바늘을 보관하는 것보다 더 좋았어요. 딸기에는 연마판이 들어있어요. 딸기의 핀과 바늘을 꽂을 때 연마판이 바늘을 녹슬지 않게 해주고 날카롭게 해줬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휘발유를 가득 채운 후 차에서 호스를 분리하는 걸 잊어버려요. 다행히 많은 가스 회사들이 그걸 깨달았고 만약 호스를 차에 꽂은 채 차를 몰고 떠난다면 당기면 분리되는 자석 커넥터가 있어요. 이 다양한 색의 빵 태그들은 빵이 구워진 날을 나타내주기 위해 색깔로 구분된 시스템이에요. 보통은 파란색은 월요일, 초록색은 화요일, 빨간색은 목요일, 흰색은 금요일, 그리고 노란색 택은 토요일을 나타내요. 대부분의 미용 제품 뒤에 그게 얼마나 오래 잘 유지될지를 나타내는 작은 문양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M은 개봉 후 2개월을 의미해요. 어떤 재킷들에는 어깨에 단추가 달린 여분의 덮개가 있는데 그게 실제 쓰임새가 있어요. 지갑, 배낭, 가방을 제자리에 고정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는 거죠. 비니 위에 있는 폼폼은 단순히 이목을 끌기 위한 독특한 패션 포인트가 아니에요. 보호를 위한 거예요. 배에서 돌아다니다가 실수로 머리를 부딪히는 걸 막기 위해 모자 위에 올려놓은 거죠. 폼폼이 지붕에 닿았으니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모든 종류의 줄자에 있는 건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나 검은 동그라미들은 도금업자들이 벽에 못을 올바르게 배치하는 걸 측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야구 모자의 작은 구멍들은 몇 년 동안 변한 적이 없는 패션 트렌드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 구멍들은 사실 아이래시라고 불리고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머리를 잘 환기시켜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지퍼에 YKK가 찍혀있다면 그건 해독해야 할 암호 같은 게 아니에요. 이 세 글자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퍼 제조업체인 YKK 그룹의 상징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지퍼에 찍혀있답니다. 모든 탄산음료 캔은 마시는 음료를 쉽게 열게 해줄 탭이 딸려있는데 모든 탭에는 상대적으로 큰 구멍이 있어요.
탄산음료를 따기 위해 손가락을 그 탭 아래로 쉽게 넣을 수 있지만 원래 목적은 빨대 홀더예요. 탭을 구멍 위로 돌려 빨대를 꼽고 고정시켜 보세요. 일회용 뚜껑은 음료수를 컵 안에 보관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만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료를 골짜기 준비가 되었을 때 코스터를 쓸 수 있고 음료 바닥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도록 특별히 고안된 솟은 부분이 있어요. 렌즈와 아이폰 뒷면의 플래시 사이에 있는 작은 검은 점은 사실 엄청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건 배경 소음을 제거하고 혼잡한 환경에서 목소리를 더욱 선명하게 듣게 해줘서 탁월한 음질을 제공하는 세 번째 마이크인 거예요. 뚜껑에 2개의 구멍이 있는 기름통들은 다른 크기의 장비를 채우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구멍은 기름을 붓기 전에 콸콸 쏟아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을 열도록 되어 있어요. 더 많은 기류가 통과할수록 기름이 더 매끄럽게 쏟아지죠. 자동차 대시보드의 주유 기호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는 가스 탱크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 특히 자기 차가 아닌 다른 차를 빌렸을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수표를 보고 서명 라인 근처에 MP가 있다면 그 수표 프린터는 마이크로 프린트를 수표 보안 기능 중 하나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눈에는 평범한 줄로 보이지만 이건 은행 이름, 공인된 서명, 미국 정부 또는 심지어 원문 문서와 같은 글자들이에요. 병 밑에 있는 저 작은 디스크는 생산 과정에서 남은 부분들이 아니에요. 뚜껑이 더욱 촘촘하게 밀봉되게 해주죠. 그래서 병이 뒤집어져도 액체가 사방으로 새지 않아요. 플라스틱 디스크는 그 밀봉으로 탄산음료의 탄산을 더 오래 유지시켜줘요. 와인병 바닥에 움푹 들어간 것을 펀트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병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에요. 펀트는 와인병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떨어뜨려도 모든 압력 때문에 코르크 마개가 방을 가로질러 날아가지 않게 도와주죠. 자, 제 말 좀 들어봐요. 싱크대 상부에 있는 구멍에는 여러 가지 숨겨진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로 혹시라도 수도꼭지를 잠그는 걸 잊은 사람이 있다면 물이 넘치지 않게 하고 욕실은 물바다가 되지 않게 하죠. 두 번째로 물이 내려가는데 도움이 되는 공기의 탈출구를 제공하여 그 덕에 물이 더 빨리 빠지게 해주죠. 컨버스 신발에 있는 저 2개의 구멍은 발냄새를 빼내기 위해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운동선수에게 통기성은 중요하죠. 두 번째 이유로 선수들은 발에 더 꼭 맞게 하기 위해 이 구멍을 통해 신발끈을 묶어요. 도넛 가운데에 뚫린 구멍은 도넛의 O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잘 잡도록 디자인된 것도 아니죠. 그러면 편리하긴 하겠지만요. 사실 대량 제빵을 할 때 고르게 요리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바지 지퍼가 열렸을 때와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도록 숨겨진 잠금쇠가 있어요. 이런 지퍼 손잡이를 위쪽으로 올려놓지 마세요. 아래로 내리면 저절로 잠기거든요. 손잡이 밑에 숨겨져 있는 작은 홈들 덕분이죠. 거의 모든 공중화장실에는 바닥과 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사생활 보호가 없게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 사생활과 안락함을 최소화함으로써 사람들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게 하고 대기줄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또 청소하기가 더 쉽고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더 안전해요. 상한 우유는 대부분의 음식이 상할 때처럼 가스를 배출해요. 전형적인 플라스틱 우유통 한쪽 면에는 오목한 모양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 가스가 팽창하면 우유통도 팽창하고 오목한 모양이 볼록해지죠. 또 나중을 위해 우유를 좀 저장해서 얼리고 싶다면 우유가 고체가 될 때 우유통도 팽창해서 안의 공간을 더 확보해주죠. 차의 머리 받침대는 편안함, 분리 가능한 머리 받침대는 안전을 위한 거예요. 시트에서 머리 받침대를 빼면 2개의 꽤 튼튼한 막대가 보여요. 만약 차 안에 갇히거나 잠기게 되면 이 막대로 창문을 부숴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목욕 거품은 단지 재미나 좋은 냄새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온도 또한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죠. 거품은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기 때문에 목욕을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아크릴 욕조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금속으로 만들어진 욕조는 어느 쪽이든 열을 빨리 잃어요. 많은 컵과 머그잔 바닥에는 의도적인 작은 홈이 있어요. 이것은 식기세척기용으로 디자인되었어요. 홈들은 물을 흐르게 하고 꺼낼 때 물이 발 위로 쏟아지지 않게 해주죠. 또한 그 홈들은 공기를 순환하게 해서 차가 엄청 뜨거워도 컵에 금이 가지 않게 해주죠. 거의 모든 줄자는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 금속 끝이 있어요.
이 구멍을 이용해서 못이나 나사에 걸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가끔 이 끝에는 한쪽 가장자리를 따라 날카롭게 줄로 된 게 있어요.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유용하죠. 문 손잡이가 대개 노쇠, 청동 또는 다른 구리합금으로 만들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항균 효과가 있어서 미생물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죠. 다양한 해로운 세균을 꽤 빨리 제거해요. 몇 시간 안에 말이죠. 그래도 손 씻는 것은 잊지 마세요. 식료품 카트에 고리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잔바를 카트 안 감자와 양파 옆에다가 넣어 놔두고 싶진 않잖아요. 고리에 거세요. 이 고리 같은 것은 카트를 더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요. 카트에는 또한 아주 편리한 망이 있어요. 카트가 가득 차면 추가 구매를 위해 망을 들어 바퀴 위 수평으로 있는 막대와 망의 고리에 장바구니를 연결하면 돼요. 연고 마개에 뾰족한 것도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죠. 대부분의 튜브는 보통 호일로 밀봉되어 있고 손톱과 안녕할 준비가 되지 않은 한 손가락으로 여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가장 안전하게 밀봉된 튜브도 이 뾰족한 걸로 쉽게 열려요. 화장솜 팩에는 저런 끈이 달려 있어서 편리하게 화장실 고리에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아니요. 매번 풀고 다시 조이고 할 필요가 없어요. 팩 밑을 보세요. 절취선이 있죠? 선을 따라 뜯고 이제 화장솜을 뽑았어도 돼요. 만약 여러분이 닌텐도 카트리지를 맛보길 시도해 본 적이 있다면 알죠? 토 나오는 맛이고 입엔 시큼한 뒷맛이 남죠. 그것들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역겨운 맛인 데나토늄 벤조산염으로 덮여 있어요. 사실 이 맛은 일종의 숨겨진 기능인데 사람들이 그 카트리지를 삼키는 걸 막아주죠. 실리카겔은 여러분이 구매한 가방, 신발, 그리고 다양한 많은 것에서 종종 발견될 수 있어요. 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하니까 신발이 좀 젖었다 싶으면 그냥 실리카겔 봉지를 넣으세요. 에스컬레이터 솔은 신발을 깨끗이 닦거나 광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거죠. 솔은 여러분을 가장자리로 오지 못하게 해서 긴 코트나 부츠컷 청바지가 계단에 끼지 않게 해줘요. 동전의 거친 가장자리는 단지 디자인이 아닙니다. 동전은 자신들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귀금속으로 만들어지곤 했어요. 사람들은 가장자리를 깎아서 깎은 동전을 똑같은 가치로 쓰고 가장자리는 녹여서 새 동전을 만들었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화폐 주조자들은 패턴을 더해서 그 동전을 전에 깎았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자물쇠 바닥에 있는 작은 구멍 본 적 있나요? 이것의 숨겨진 기능은 녹슬지 않게 물을 빼내는 거예요. 자물쇠의 기름칠하기 가장 편리한 곳이기도 하죠. 거기에 기름 한 방울이면 열고 잠그기가 훨씬 쉬워질 거예요. 병목이 긴 데엔 이유가 있어요. 차가운 음료를 즐기고 싶다면 병이 아니라 병목을 잡으세요. 예쁜 잔도 마찬가지예요. 손잡이 부분이 음료가 따뜻해지는 걸 막아줘요. 그러니 똑바로 잡으세요. 공책의 여백은 노트 필기를 위한 남은 여유 공간이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은 공책을 보호하기 위해 이걸 발명했어요. 사람들은 쥐와 함께 살곤 했었는데 이 쥐들은 종이를 포함해 보이는 모든 걸 갉아먹는 걸 좋아하죠. 하지만 쥐는 여백에 남은 공간보다 더 많이는 먹을 순 없었어요. 전자레인지 위에 있는 저 검은 망은 그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이것은 패러데이 보호막이며 전자파가 전자레인지에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죠. 또 가열 속도를 높여줘서 어제 남은 음식을 더 빨리 먹을 수 있죠. 또 전화 신호를 차단할 수 있으니 만약 전화가 많이 오는 것에 지쳤다면 폰을 전자레인지에 넣기만 하면 돼요. 하지만 돌리진 마세요. 모든 틱틱통은 열 때마다 틱택이 하나씩 나오게 설계되어 있죠. 뚜껑은 민트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통을 뒤집어서 부드럽게 흔들고 천천히 열면 뚜껑 홈 사이에 민트 하나만 들어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통을 그냥 열어서 5개나 그 이상의 민트가 여러분 입에 떨어질 때까지 흔들었다면 지금까지 틱택을 잘못 먹고 있었다는 걸 의미해요. 비행기 창문에 있는 그 작은 구멍들은 기내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설계된 거예요. 또 기온이 오르내릴 때 창문에 김이 서리는 것을 막아줘요. 근데 비행기 창문이 둥근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압력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변형되지 않거든요. 칫솔의 푸른 솔은 사실 칫솔을 갈아야 할 때가 되었음을 나타내주는 표시예요. 솔이 물에 닿으면 파란색, 다른 뭐든 간에 색소가 희미해지는데
더 많이 사용할수록 색은 더 희미해지죠. 통에 있는 3개의 손잡이는 두 사람이 이걸 쉽게 들고 다니면서 연료를 고르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가스통에는 종종 가스를 붓기 전에 열어야 할 뚜껑이 있는 두 번째 구멍이 있어요. 공기 통로로 쏟아져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 연료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죠. 백미러의 탭에는 기능이 있어요. 방향제, 복슬복슬한 주사위 한 쌍, 졸업식 테슬, 그리고 기타 유용한 물건을 걸 때 쓰죠. 하지만 사실 낮과 밤 모드로 바꿔주는 스위치예요. 뒷차의 눈부신 빛도 막아주죠. 저 자동차 빛이 여러분 눈을 멀게 할 수 있어요.